지독하게 아버지를 싫어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곤두서서 차라리 죽었다거나 멀리 일을 하러 갔다며 매번 거짓말로 아버지를 지어냈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한 적 없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런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인 건지 경멸하고 창피했고 아버지가 싫어 평생 원망하고 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남성이 어렵게 꺼낸 사연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며 오열하는 그가 꺼낸 그간 외면해버리고 있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성아, 내일은 꼭 아버지 모시고 와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고 현재 확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늘 하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차라리 고아라고 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살아계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 편했던 철없는 소년이었거든요. 저는 각종 배달은 다 해봤어요. 택배부터 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은 건 요즘 사람들은 해본 적 없는 일들이겠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은 다 없어져 가는 직업들이겠지만 그 당시 어린 저에게 허락된 일들은 그런 것뿐이었으니까요. 몇천 원씩이라도 벌어 삶의 보탬이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제 딱한 처지는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해서 소일거리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동네 어른들이 도와주시며 용돈식으로 현금을 주시곤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삶이라 생각드는 삶이었습니다. 40대가 된 저는 지금은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유년 시절을 말해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나 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곤 하더군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 흔한 축구공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에 갖고 싶은 걸 티내지 않는 법을 익혀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축구공이 굴러다녀야 하는 저희 세상에 굴러다니는 건 아버지의 술병들이었죠. 아버지는 매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나서 나뒹구는 술병들은 제가 어릴 적 늘 봐오던 아주 익숙한 저희 유년 시절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아직도 싫어하나 봐요. 어머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지겹다며 제 기억 속에 남겨지지도 않을 아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고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잘생긴 외모의 겉으로 보면 뭐 하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술이 없이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기질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삶의 의지가 없는 듯 그렇게 매일을 사는 분이셨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며 인물이 아깝다고 허우대가 멀쩡한데 왜 그렇게 사냐고 뒤에서 수군거리곤 했지만 그런 말들로는 아버지를 변화하게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쩌다 취직을 해 일을 구하시게 되면 매번 한 직장에 길게 다니지 못하셨고 계속 문제들에 휘말려 직장을 그만두곤 하셨어요. 길게 다녀본 직장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직업을 쓰는 칸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번듯한 직장도 다닌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본 기억에는 없지만 물류회사를 다니시면서 꽤 잘 나가셨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하는 노름까지 손을 대셨어요. 알코올 중독의 노름까지 정말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에 총집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다시 그나마 모아둔 돈까지 날려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도 참 풀리지 않고 엉켜만 가는 삶을 살아보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게 아닐지 싶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냥 싫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가슴에 뭐가 씌어 있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도 싫었고 아버지가 말을 걸면 짜증부터 났어요. 저는 왜 엄마가 없는지, 왜 남들처럼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지 세상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 가장 부러운 모습은 학교에서 비가 오면 하굣길에 우산을 들고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지겹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참 부러웠습니다. 없는 삶에 자존심까지 얻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일부러 비를 좋아한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뛰어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부를 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사교육을 시도하던 시기였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놀 친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태권도도 배우고 검도도 배우고 영어나 수학 같은 학원들을 다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저희 방과 후 시간은 돈을 버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하시겠지만 딱한 제 사정을 아셨던 분들이 아름아름 그냥 챙겨주신 일이었어요. 가끔 동네 어른들이 주신 소일거리들을 하거나 아버지의 빈 병을 팔아 동네 슈퍼에 가서 라면으로 바꿔 먹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다 저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했어요. 참 저도 한심한 게 그 마음을 감사하면 되는데 그때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모두가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조차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녀석이 자존심만 있으니 인간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죠. 자존심과 자존감이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작아서 속이 좁고 야비하고 비겁한 놈이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소위 말하는 판자촌에 가까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 번도 집에 놀러 온 적은 없었죠. 집도 부끄러웠지만 가장 창피했던 건 술에 쩔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남자답게 생겼던 저는 좋다고 따라다니던 이성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잘생긴 아버지를 닮은 데다가 말수도 없으니 신비로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를 닮은 외모조차 싫었습니다. 그러고 가난한 제 자신은 더 싫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성교제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단칼에 거절을 하며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지금 이성한테 관심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둘러댔습니다. 왜 거절을 하는 건지 묻는데 매번 대충 둘러대기에도 그렇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핑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만이 제 스스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났어도 됐을 텐데 못난 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 두었던 여자친구 한 명과도 데이트 한번 해보지 못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건 결국 다 저 때문이고 저의 결정인데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다 아버지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해외로 멀리 돈을 벌러 나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죠. 그러고 지금은 그냥 먼 친척집에 산다는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로 매일을 메꿔 나가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잘 살지 못하는 게 들킬까봐 일부러 더 잘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 연극을 한 덕에 무난한 학창 시절은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놀림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로 인해 판자촌이 밀려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죠. 저와 아버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친척도 없었고 아버지는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도 도저히 기댈 사람 한 명 없는 삶이었어요. 아니 딱 한 분 계시긴 했죠. 아버지가 누구보다 싫지만 세상에 아버지와 둘뿐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철거를 한다고 보상금은 나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뒷골이만 한 그 보상금으로 우리가 머물 새로운 공간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우성이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우성이를 보고서라도 똑바로 좀 살아야지. 늘 기대고 싶었던 우리 두 사람이 가끔씩 기대게 해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나마 저희 편을 들고 아버지에게 바른 말을 해주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동네의 반장님이자 이 판자촌에서 가장 부유한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항상 딱하게 여겨 집에서 밥을 먹고 가게 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릴 땐 자주 집에서 자고 가게 해주실 만큼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이자 저희 친구 진수도 살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나마 저희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였지만 그 친구는 안타깝게도 발달이 조금 모자란 친구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매번 진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진수를 괴롭히는 걸 목격하게 될 때마다 진수를 구해주곤 했습니다. 싸움을 잘했던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도 건들기 두려운 애였거든요. 늘 진수를 지켜주곤 했어요. 진수는 정말 착한 애였거든요. 진수와 저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채워주는 사이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진수랑 친하냐는 친구들의 질문에 솔직히 아니라고 한 적도 있고 좀 창피하다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진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손가락에 마비가 있어 혼자서는 젓가락질도 어려웠고 단추를 끼거나 신발끈을 묶는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를 매번 도우며 진수가 어렵거나 무서운 상황을 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수의 아버지이자 반장 아저씨와 진수의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저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왜 내 아버지는 저 알코올 중독 인간인 걸까?
내 아버지가 이 아저씨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못난 생각들을 꽤 자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얼거리는 진수의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매번 같이 밥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낸 저는 꽤나 진수의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진수는 여러 번 말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성이 아버지 사랑해야 돼. 아버지는 너 사랑한다. 나는 다 봤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곤 했어요. 하루는 유독 그런 말을 반복하길래 진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돌아서 집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남의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반장 아저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저씨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작은 방을 얻어 월세를 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에게는 늘 감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주인이라는 커다란 존재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늘 다가설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였어요. 마치 아버지는 저 위에 있는 빌딩 꼭대기의 사람이고 저는 반지하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런 아저씨와 더 심적으로 멀어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땅이 정책이 바뀌면서 개발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한순간에 완전히 벼락부자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였던 진수가 심각하게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후 아저씨는 이젠 제가 바라볼 수도 없이 부자가 되셨지만 저에게 대해주는 태도는 이전과 달라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 저 하나였죠. 혼자서 자격지심에 삐뚤어지고 꼬인 것뿐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늘 공평한 분이었습니다. 진수에게 나이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발을 선물하면 꼭 제 사이즈로 똑같은 걸 저에게도 선물하곤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만 저는 갈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심보가 고약해져만 갔습니다. 진수야, 이거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준비물 싸렴. 넉넉히 여기 진수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둘게. 진수 어머니가 이야기하신 소리를 듣고 자꾸만 진수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과외를 3개나 했는데 그것조차 부러워 진수 과외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잘해도 꿈을 꾸기도 사치인 배경에서 태어났고 진수처럼 과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것 외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공부를 혼자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족집게 과외를 받은 친구들한테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눈에 먼지를 드러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진수가 과외를 하는 족집게 자료들과 새로운 책들을 하나 둘 빼돌리고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진수의 어머니는 매번 칠칠 맞은 진수에게 뭐라고 하셨고요. 어이구, 또 잃어버렸니? 새로 사줄 테니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머니는 착한 분이셔서 또 진수의 가방을 채워놓으셨죠. 저는 그런 착한 진수의 어머니까지 질투가 나고 세상이 미웠습니다. 저도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브레이크 없는 욕심은 도저히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도둑질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진수는 고맙게도 계속해서 알아채질 못했고 겉으로는 진수를 위하는 척하며 뒤로는 진수를 위해 사준 mp3나 좋은 물건들을 자꾸 훔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 갈 때면 진수의 옷을 빌려 입고서 제 옷인 척 애들에게 잘 보이고 뭐가 묻고 망치게 되면 진수가 흘려서 그런 거 아니냐며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곤 했습니다. 지금이야 말할 수 있는 과거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창피한 행동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반장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다행히 아저씨의 추천 덕에 아버지는 아저씨의 지인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술은 끊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노름을 그만하고 경제생활을 하신다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게 거의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로 아버지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지내는 날보다 진수네 집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진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진수네 건물에 살았지만 진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좋은 집을 새로 지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과 진수네 집은 걸으면 불과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그 사이의 간극은 결코 좁힐 수 없는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부의 차이가 느껴져 저를 더 성공하고 싶다는 도끼에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지 같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진수네 집에서 지내면 뜨거운 물도 콸콸 나오고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제가 평범한 집의 행복한 가족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자는 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저씨가 그래도 집에는 가야 하지 않냐며 집으로 보내신 날이었죠. 할 공부를 다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또 아버지는 잔뜩 취해서 집에 오셨더군요.
요 근래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만취한 모습은 생각해보니 오랜만인 것 같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겨운 마음이 들었죠. 아직도 저런 삶을 사니까 이런 시궁창 같은 집에서 못 벗어나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자는 척하려 눈을 꽉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렇게 만취하게 되면 저에게 괜히 말을 걸었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저번에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어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일어나! 야, 너도 나 무시하냐? 내가 집도 절도 없고 고아 새끼고 그래서? 너도 내가 나가 죽었으면 좋겠냐? 모른 척, 안 들리는 척 하고 자고 싶어서 눈을 더 꽉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딱 잡아 일으키셨어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속으로 화가 미친 듯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피해는 좀 주지 마요. 그 좋다는 술 아버지나 많이 마시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라고요. 남?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새끼? 내가 아빠 새끼긴 해요? 낳기만 하면 아버지예요? 같이만 살면 가족이냐고요. 난 아버지가 내 가족인 게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제발 각자 건드리지 말고 살아요. 앉아봐. 술 한잔하게. 미쳤어요? 아버지는 내 나이도 모르죠? 나 아직 학생이에요. 무슨 술을 마시라고 그래요? 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버지가 주는 건 괜찮아?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앉아봐. 술은 꼭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은 죽어도 안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불행히 죽겠는 거 알기나 해요? 끔찍해요, 정말. 소주 한잔 하자고 소주잔을 건네는 아버지의 손을 딱 쳐버리고 울부짖으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와 진순애로 가버렸죠. 눈물을 흘리며 진순애 집 앞에 도착해 밖에서 진순애를 보는데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이제 너무 큰 부자가 된 진순애 집과 초라하게 도망쳐 나온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가 돼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울며 온 저에게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울며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도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다음 날부터는 집에서 자게 하셨어요. 그때는 아저씨의 말이 밉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등하교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랑 대판을 한 그날 이후로 며칠 내내 계속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저에게 자꾸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참을 수가 없더군요. 분노에 매일 냄새나는 이불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저런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겐 이런 삶이 주어진 걸까?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꿋꿋하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네가 그렇게 똑똑해. 재수없는 새끼. 네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네 잘생긴 얼굴도 결국 다 내 덕분인 거야, 새끼야. 너 여기 앉아봐. 한 잔 가르쳐준다니까? 아버지의 술고장은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게 됐습니다. 곧 있으면 중요한 시험인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상관없이 술만 마시는 아버지가 너무도 미웠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한 번을 제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있는지 참 비정했어요. 그날도 계속 앉아보라고 하는 아버지를 보며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버렸네요. 도대체 키우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낳기만 하면 생물학적 아버지면 다 아버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더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미리 짐을 챙겨뒀던 저는 그날 진수의 집으로 들어가 2주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부모님은 저에게 그래도 혼자 계실 아버지에게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번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가지 않았죠. 그때 정말 아버지를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날, 여느 때와 같이 진수네로 돌아오고 있는데 건물 앞에 나와 진수가 바닥에 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진수에게로 달려갔죠. 야, 너 왜 그래? 또 누가 괴롭혔어? 왜 그래? 우성이 슬프다. 우성이 큰일 났다. 우성이 아프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우성이를 보는데 올해 우성이를 봐온 저로서는 단박에 알았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제 귀로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아저씨는 아무래도 우리 둘 사이에 골이 깊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혼자 계실 저희 아버지가 걱정돼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공장에서도 아버지가 며칠째 나오질 않는다는 공장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다시 노름에 손은 댄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 일을 하다 낮에 저희 집을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자 술병이 나뒹구르고 있었고 그 사이 홀로 술병 옆에 그대로 누워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나 보이는 아버지를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수습을 하고 이제 오신다고 하셨죠.
어차피 제가 올 시간도 다 됐고 시험도 보는 날이라 따로 학교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이셨어요. 심근경색은 누가 주변에만 있었어 빠르게 병원만 갔어도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는 홀로 쓸쓸하게 술병 옆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아버지는 며칠이나 혼자 그렇게 누워있다가 결국 아저씨 덕에 발견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한 번도 집에 가볼 생각이나 아버지 걱정을 해본 적도 없었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에게 큰 실망감과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을 저조차도 잘 모르겠더군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아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정말 단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비용도 다 내주셨고 저는 할 게 따로 없이 자리만 지켰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른들만의 단어들로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절차들이 끝났습니다. 그 집에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여기가 저희 집이자 현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했죠. 우선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쪽팔리고 창피해서 제가 혼자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들어가자 여전히 집안에 남은 지긋지긋한 초록색의 소주병들과 빨래도 제대로 한 적 없이 처박아 둔 냄새나는 옷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인 옷장, 언제 탄 건지도 모르겠는 약봉지가 가득한 서랍들, 고지서가 빼곡히 쌓인 작은 테이블까지 현실을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걸 치우며 이기적인 저는 또 처참히 남은 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세상에 혼자가 됐다는 슬픔은 그날 저에게 굉장한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작 10대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그 초라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서 꺼이꺼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학교 등교도 하지 않은 채 그 방 안에 멍하니 있었죠. 그때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우성이 있니? 아저씨의 목소리였어요. 아저씨를 보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등을 툭툭 쳐주시는 아저씨의 손바닥이 제 마음을 눌러주는 듯했습니다. 우성이 밥은 먹었니? 그러고 이어진 아저씨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리하려고 해.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얼른 짐 싸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뚝 떨어졌죠. 아저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제일 믿었던 사람도 결국 어른이 없으니 무시하고 이렇게 쉽게 버리는구나. 정신이 혼미해진 채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저씨도 결국엔 다른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저 같은 거 얼른 사라져 드릴게요. 화가 나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인사도 없이 나간 저를 따라오는 아저씨의 발걸음 소리가 성큼성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앞서가는 제 몸을 확 잡아당겨 돌리며 있는 힘껏 제 뺨을 확 내려치셨습니다. 너무도 아팠지만 놀라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이젠 때리기까지 하세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삐뚤게 살래? 짐 싸 당장. 여기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살자는 소리다. 그따위 마음으로 살 거면 너 알아서 하고 제대로 살아볼 거면 나를 따라 우리 집으로 가. 대신 제대로 살아야 할 거다. 다신 그따위 예의 없는 태도로 사는 거 이제는 허락 못한다. 제가 오해를 했던 사실도 놀랐지만 처음 보는 아저씨의 무서운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저씨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아저씨는 묵묵히 저희 짐을 함께 싸더니 제 손을 잡아 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장례가 있는 사이 진수네 집안에 비어있던 방 하나를 싹 새로 도배를 하고 제 방으로 만들어주셨더군요. 그것도 진수보다 훨씬 더 좋은 가구들로만 놔주시면서요. 믿을 수가 없어 놀라기만 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공짜 아니다. 대신 월세는 나중에 한 번에 갚아. 이번 달부터 내가 장부에 달아 놓을게. 그 이후로 아저씨는 진수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공부를 시켜주며 저를 진수와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진수의 어머니는 공부하느라 힘들 저에게 자율학습 시간에 먹으라며 도시락까지 싸주시고 소풍 때도 도시락을 싸주셨죠. 태어나 처음 느끼는 누군가의 보살핌, 남자 어른의 강경하고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훈육이란 걸 그때 배웠습니다.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잠을 쪼개 가며 자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2개를 틀린 채 저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리기 어려웠어요.
의대를 가게 되면 학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저씨는 제가 가방에서 매일 꺼내지 못하고 있던 통지서를 발견하시곤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것도 다 너가 잘 돼서 갚으면 된다. 한 번에 이자 쳐서 알겠니?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수는 대학교에 가지 않고 진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불 가게에서 배달이나 잔심부름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진수와 저는 정말 형제처럼 애틋한 사이가 되었고 전화를 틈틈이 하며 서로의 일과를 주고받았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상위권 실력을 잃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처음으로 믿어줬는데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의대 교수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저는 지나칠 정도로 독종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공부 말고도 과외도 병행하며 사람의 체력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의대를 간 이유는 명확했어요. 교사가 되려고 해도 임용고시를 봐서 바늘구멍을 뚫어야 하고 검사나 변호사도 사실을 폐쇄해야 한 뒤 고생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런데 대학만 가면 그 직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직업은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해서 의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였거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의사가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부의 직업군에 속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고요. 의대에 들어가 정말 힘들었지만 의학 지식과 실습을 하며 4년 동안 학부 과정을 높은 성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총 6년간의 학교를 마치고 우리들은 일명 국시라고 부르는 걸 치러야 했어요. 의사가 되는 과정은 정말 험난하더군요. 해도 끝이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병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요. 그 많은 것들을 인턴을 마친 다음에 레지던트가 되어 저는 전문적으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죽어도 수술을 하는 과의 의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고생만 하고 돈은 벌지 못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되어 여러 과를 경험해보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수술을 하는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됐습니다. 의사가 더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죠.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열정적인 희생을 보며 그간 돈으로만 직업을 받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간담도외과로 가게 되었죠. 논문에 쓸 자료를 위해 환자들의 기록들을 보고 있던 중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이름도 바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가난 말기였다는 차트를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껏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만 돌아가신 줄 알았지만 사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고 심근경색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병원의 환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이 병원을 다녔던 환자 기록 차트를 죄다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오셨을 땐 이미 진행이 될 만큼 된 상태라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정도의 고통이라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 고통을 이기고 매일 출근을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트의 기록을 보니까 아들에게도 유전을 하는 건지 검사를 여러 번 요청하셨다고 전임 교수의 메모가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심적으로 너무도 힘들어졌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아저씨는 구석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시더니 저에게 통장 하나와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아버지가 아픈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아버지와 붙어있게 하신 거였다고 했어요. 통장 속에는 아버지가 고통을 참으면서도 저를 위해 모아온 돈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올 보험금이 있으니 그 법적 대리인으로 아저씨로 변경할 테니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메모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곤 뒷장엔 저를 위한 편지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죠.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 해주는 방법도 몰랐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힘들다 보니 술을 먹었고 술을 먹으니 힘든 병이 생겼더구나. 병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날들만 후회했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 걸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다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렴. 넌 나를 참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나처럼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너는 달라. 나보다 더 멋진 아이란다. 나처럼 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렴. 너에게 술도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구나. 나중에 이 글을 보게 될 때 그땐 멋진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녁이면 저에게 앉아보라고 했던 건지, 왜 그렇게 자꾸 말을 걸었던 건지 알겠더군요. 빠르게 머릿속에 무심했던 저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솟구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픔 때문에 그렇게 술을 드신 거였다며 술을 끊으려 했다가 결국 마지막쯤엔 모든 걸 자포자기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오해는 가까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왜 저는 몰랐을까요?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받으셨던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쓰시고 오히려 저금을 해놓으셨다가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야. 그러니 내 것이 아닌 게 당연하지. 그 이후 저는 더 좋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외 봉사도 가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고 연봉은 갈수록 늘어갔죠. 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는 건 진수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의대에 처음으로 등교를 하던 날도, 의사 면허증이 나왔던 날도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저는 그간 열심히 일해 모은 3억이 든 통장을 가지고 우선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것에 비하면 아직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살면서 받은 걸 다 보답하는 사람이 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그 통장을 저에게 주시며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널 키우면서 행복했다. 그걸로 이미 넌 다 갚은 거야. 두 분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준 분들이었죠. 그러고 얼마 뒤 저는 아버지가 계신 산소를 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간 죄스러워 못 가보겠더군요.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난생 처음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봤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소주와 안주를 사들고 아버지 앞에 어른으로서 서서 아버지 한 잔, 저 한 잔 따라드리며 늘 하고 싶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리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들 한 명뿐인 아버지를 둘이나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날이면 진수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친아버지에게 찾아가 소주를 따라드리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도 만나 결혼을 했고 현재 저를 닮은 아주 귀여운 아들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와이프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버지가 두 분이라고, 두 분 다 나에겐 중요한 분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아들은 귀엽게도 할아버지가 둘이나 된다며 좋아하고 와이프는 저희 삶과 그간의 과정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가끔 무뚝뚝한 면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네요. 아들을 낳아보니 아버지가 되는 게 마음먹은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돌이켜보면 내가 최고로 불행한 삶을 산다고,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불행하니까 이쯤은 불친절하고 삐딱해도 된다고 여기며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합당하다고 여기며 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가 진수 가방에서 손을 대던 것들을 진수도, 진수의 부모님도 모두 알고 계셨던 거 말이에요. 세상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결국엔 세상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저희 과거처럼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명심하세요. 불행하기 때문에 더는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마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채 놓아버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세상에는 결코 당신 혼자가 아닐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당신만은 당신 스스로의 편이 되어줘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보일 거예요. 당신 말고도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사연자님, 마지막 아버지 편지 부분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감동적이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평생 오해하고 살 뻔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희미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영웅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가정마다 다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지 몰라도 결국 아버지는 인생의 좌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왠지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의사가 되신 게 아닐까요? 가까이에 있어도 아버지의 소식을, 아버지가 아팠다는 걸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남아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하셨던 그 어두운 터널을 헤쳐나오신 사연자님도 정말 대단하시고 그 곁을 지켜준 훌륭하신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네요.
가족은 피가 섞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함께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진정한 보물은 함께하는 순간 같이 보는 풍경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는 이유니까요. 사연자님의 앞날을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